안녕하세요. 국제지역연구센터 똘레랑스 인문주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이은경입니다. 코로나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유튜브 한국에대 똘레랑스 채널을 시청 중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인문주간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저희 인문주간 특강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특강이 있고 난 다음에 특강 이후에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조교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전체 행사를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문주간 첫 번째 특강에 모신 분은 유라시아사와 한국사에서 원활한 또 그리고 역동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는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의 윤명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귀한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유라시아 문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윤명철 교수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명철입니다. 제가 한바탕면은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명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 1학기를 끝으로 샤원역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교수가 되고요. 지금 여기 교수도 있고 그리고 국립사마르칸트 대학에서 제가 근무 후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령성은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한 10개월째 국내에 머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전공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공이 유라시아사가 아닙니다. 제 주전공은 고구려사와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해서는 꽤 발언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 많은 책들도 논문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유라시아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저는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꼭 한반도에서만 찾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 전통, 특히 국악부터 해서 예술부터 하면은 대체로 조선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 유물중국만 보더라도 최소한도 문화권 개념을 지켜준다면은 BC 20세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를 있게 한 그 근원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와 함께 남만주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개성성이라든가 또는 역사의 문화적 개성성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데는 당연히 먼 과거까지 올라가고 우리 민족이 활동했던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모든 존재문들이 그렇지만 자기 존재의 원 모습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정체성 그랬을 경우에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나 불행한 시대를 겪어서인지 뿌리 찾기 작업에 매우 관심들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원류란 말이 사용되고 우리 민족의 원류 그랬을 경우에는 주로 북방 대륙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 속에서 찾더라고요. 맞죠? 제 말이. 그런데 사실 역사학자 입장에서 쭉 보면은 북방 대륙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해양을 빼놨어요. 우리 민족의 해양 활동 무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해양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터는 흙으로 이루어진 땅이지만 우리 민족의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지문화적 환경을 보면은 상변이 바다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지향하는 제가 설정한 동아지중해 모델이 있어요. 동아시아 지중해로 보거든요. 그럼 모델 속에서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이 모든 지역 간의 교류는 대체적으로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고구려마저도 우리가 말씀드린 북방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만주, 북만주 생각하시는데요. 북만주는 엄격히 말씀드리게 되면 딱 반을 나눠서 동만주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라시아 초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타이가이루드라든가 툰드라이루드 쪽에서는 그런 것이 관련이 되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가 더욱 초원과 연결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과 교류할 때는 육상의 길을 통과했지만 심지어는 중국과 교류할 때도
대체적으로 해양을 통해서 교류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중국 역사, 중국 정책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중국도 고대에서 보게 되면 중국 지역도 해양을 통해서 많이 교류한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사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1090은 주로 한국 역사학에서는 해양사 학문을 처음 시작했어요. 나는 해양사 전공자다. 그래서 주로 동아시아 해양사, 고구려사. 그런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이유는 제가 좀 탐험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외대 오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발해 1300호라고 아십니까? 모르시죠? 발해 1300호는 1998년도 97년도 10월 31일 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함을 출항해서 그 다음에 1월 24일 날 일본의 오키지도 도고섬 오카무라 즉 독도의 영유권을 지향한 그 마을인데요. 그 마을 해벽에 부딪히면서 4명 전원이 즉사했어요. 그때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사람이 웨이드의 독도반 연구소의 장철수 씨예요.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특별한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전부터 탐험을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 지역을 뗏목 탐험을 한다든가 필드워크를 실제적으로는 80년대 초부터는 유라시아 세계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94년도에는 진해를 배를 타고 출발해서 흔히 말하는 중국이 말하는 1대1로의 일로 지역을 그 루트를 제가 탐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90일 동안 북해까지 배를 타고 거의 왕복을 했어요. 또 블랙시, 북해도 들어갔다 오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경상북도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경주를 출발해서 중국 지역, 나중에는 쭉 횡단해서 이스탄불까지. 그래서 그때 60일간이었어요. 총 합하면. 그때 자동차로 횡단을 했고 2015년도에는 외교부 사업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에서 TSR을 타고 베를린까지 횡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라시아 전 지역을 제가 축파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탐험 정신, 이게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유라시아를 접근할 때 그 중에서 만약 뭐 하는 문제를 찾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그런 역동성과 탐험 정신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다행이었었어요.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접근하는 게 옳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문명의 문제를 소중히 여깁니다. 유라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경우에 일단 문명의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것이고요. 궁극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질서의 재편인데요. 지금은 작년을 계기로 해서 워낙 지금 유라시아의 그 지역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엔 갈등 정도였었는데 충돌이라고 그러죠. 더군다나 해양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세계 질서가 아주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유라시아는 보통 일반적에게는 대륙 유라시아도 당연하겠지만 해양 유라시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유라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민족과 연관성. 저는 유라시아라든가 또는 핵을 이루는 중앙아시아라든가 바이칼 지역이라든가 몽골 이런 지역의 자체 역사와 문화도 중요한데요. 앞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것은 우리와의 연관성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결의 방법론을 찾는 과정 속에서 유라시아에 주목한다면 우리 민족과의 연관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때 민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거북하게 듣지 마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히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 여겨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경학적 가치, 유라시아 지역은 어떤 지경학적 가치를 갖고 있을까? 두 번째는 지정학적 가치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좀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쓰는 용어가 이겁니다. 지정학적 가치 중에 하나는 대중국 포위 전략의 구축이다. 저는 고구려에서 전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구려 정부와는 각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대양과 연관돼서는 고구려와 중국 정부와 매우 친숙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큼 친숙한 관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 호불호와 연관이 없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무게감이죠. 이 무게감, 이 중압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랬을 경우에 저는 대중국 포위 전략, 그렇다면 유라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문화적 가치는 이렇게 정체성을 찾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학장을 내놓고 통합적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시에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팀원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것 통해서 우리 역사의 국제성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 교류, 무역 활발, 주민들 간의 교류가 꼭 활발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자르면 되죠, 중간에. 이쪽 밝은 걸 쓰란 말이죠. 예.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쪽 보고 설명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는 전공자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문화 교류, 그다음에 무역 활발, 주민들 간의 교류도 활발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유라시아 전공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를 만들고요. 몇 개의 프로젝트로고 뭐 비교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회의도 여러 번 개최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처럼 이 분야 전공자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작부터 중앙아시아, 몽골, 그리고 유라시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이 분야 전공자들이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죠. 유감스럽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어디서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유라시아만큼은 제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연구한 것을 제가 취합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라는 입장을 표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대신 제가 가진 강점은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잖아요. 보면은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있는데 각 전공에 있어서는 뛰어나지만 전체를 연결하는 능력은 제가 보기에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전체를 네트워크화시키는 작업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저는 각 분야별로는 깊지 않고 연구자가 아니고 공부했기 때문에 실력은 떨어지지만 전체를 일관되게 볼 수 있는 능력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정을 보다 왔거든요. 사진을 집어넣고 왔는데 참 어려워요. 유라시아 세계가 워낙 여러분들 알다시피 워낙 긴 기간 동안에 워낙 다양한 자연환경, 워낙 다양한 종족들, 언어 집단, 종교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개설서를 좀 시를 좀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전체를 전반적으로 훑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것들은 강점이 되겠구나. 이걸 제가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자별을 볼 때 이거는 깊이가 얕다라든가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비판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배우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라시아 세계는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지만 답은 유럽 중심적 시각인데요. 저는 그래서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유라시아도 중요한데 좀 아시아적 시각에서 또는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유라시아 용어 개념을 정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유라시아 개념도 있지만 어차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서구인의 시각이 많이 투영됐기 때문에 유라시아 세계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동아시아라든가 우리의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좀 우리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크게 7개의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지역은 답사를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사학자의 일단 통찰력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깊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7개의 지역으로 번역으로 제가 이런 거죠. 지역이 아니라 번역입니다. 필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수용했으면 참 좋은 바람이 있어요. 제3지대라는 말을 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제3제국, 제3지대는 아주 오래된 이론이죠. 70년대 이론인데 그걸 떠나서 일단 1과 2가 아닌 제3의 존재를 상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지나치게 두 개의 상반된 이것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 말고 동양과 서양 그랬을 때도 서양의 핵, 동양의 핵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문명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문명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명의 개념은 지금 달라졌잖아요. 문명의 유형화도 달라졌고 문명의 범주도 달라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4대 문명권 얘기는 그건 아주 오래된 얘기죠. 지금은 그래서 각각 다양한 각도에서 문명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고 문명권을 설정하고 있어요. 뭐 25개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런 착을 해봤어요. 아시아의 문명, 동아시아의 문명 그러면 중화 문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북방 유목 문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동쪽도 하나의 문명권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특히 고전적 문명 개념에 접근한다면 오히려 북방 유목보다는 현재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즉 예를 들면 만주 전체 일대와 화곡성의 일부 지역과 흔히 말하는 한반도와 바다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것도 오히려 북방 유목보다는 고전적 의미에 더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하나의 문명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모델이에요. 규정된 것이 아니라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통해서 찾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3지대 문명권을 설정하는데 이유는 많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신문명 아니면 새로운 문명 그랬을 때 저는 non-civilization, 비문명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사상적으로. 그래서 경우에 이 제3지대 문명은 제가 추구하는 비문명권의 핵심 지역이에요. 제가 유라시아 지역을 부지런히 다닌 이유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틀을 찾는 거니까 인문학자로서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상을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고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끌어낼 수는 있지만 지금 동일한 시대의 다른 공간에서 예전의 비문명의 실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시켜준다면 이거는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라닥지방, 오래된 미래의 라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설정한 것을 받아들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데 환경도 생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동아시아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오지의 성격을 남기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역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 문명권이 필요하다면 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유라시아의 핵심 지역에서 찾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 거니까 그냥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유라시아 지역은 자연환경이 이렇게 다르구나. 자연환경은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사실 자연환경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절대적인 것은 자연환경이라고 봐요. 뭐 아나라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은 즉 생태환경이고 생태환경이 많은 걸 결정지으니까 유라시아 지역을 확실히 생태환경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크게 보면 대륙 유라시아 그리고 해양 유라시아 그리고 문명사적으로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는 흔히 말하는 정주형 문화, 스테빌리티형 문화죠.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인류 문명 그랬을 경우는 스테빌리티형을 주조로 삼아서 설정을 했는데 이게 달라진 겁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모바일의 중요성 그리고 모빌리티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빌리티형 문화들도 문명권을 설정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빌리티가 중요한데 예를 들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방유목 문명 이런 모빌리티 문명도 있지만 해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양에 관해서는 따로 일을 전개하면서 유동성 문화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큰 틀 속에서는 모빌리티형 문화예요. 그래서 유라시아는 전반적으로 툰드라부터 시작해서 아이스로드에 설정하지만 많은 것을 볼 때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정주형, 스테빌리티형 문화와 함께 모빌리티형 문화도 있고 이것이 앞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하나의 지평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과도한 제약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복잡하죠. 이 부분들은 지금
참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뭐 중앙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복잡한 시간의 단계를 거쳐서 수많은 종족들이 차례차례대로 거쳐갖고 섞였겠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엄청나게 복잡한데요.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포함된 다양성 그리고 혼합성이죠. 전 이걸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종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다양한데 카자흐스탄의 알타이 산록 지역 그리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외에도 7세기 이후에 들어왔던 이슬람 외에도 전통신앙, 통칭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전통신앙이 더 적합하다고 봐요. 이런 전통신앙의 흔적들이 과거에 있었고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가 어우러진 것이 바로 유라시아,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초점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맞춰질 것 같아요. 저로서, 아이고 저도 관련이. 그리고 제가 설정한 그림인데요. 저는 길의 개념으로 보질 않습니다. 문명에서는 로드의 개념, 루트가 아니라 망 개념으로 봐요.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쭉 늘 다니다 보니까 그냥 길이라고 봤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양 문화에서는 길이 아니에요. sea lane, 바닷길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뭐냐면 이렇게 벼룩처럼 펑펑 뛰는 거예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저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여러 개 축이 만나는 네트워크 개념을 보는 거죠. 이게 터이론이라고 제가 설정을 하는데 역사 이론에서의 터이론이지만 그 터이론을 제가 유라시아에도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라시아는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동서로 이루어진 몇 개의 길이 아니라 사실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맨 밑에서 아래서부터 어린 루트죠. 이게 스파이스 루트, 그 다음에 세라믹 루트 뭐 등등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양의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오아시스 로드가 있죠. 사막의 길. 그리고 이제 이게 스텝 로드예요. 타이거의 길이 있고 이게 툰드라의 길이 있고 아이스 로드가. 이건 가설입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양쪽 지역에서 유물들이 발견되지만 중간 단계에서 유물이 발견 안 되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존재,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등등을 볼 때 그렇다면은 비록 유물 유적이 아직은 극소수 지역에서 발견되지만 추후에 발견된다면 인류는 북위 70도 이상, 북위 70도 이북에서도 활동이 있었다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스로드가 성립이 돼요. 이건 성립이 안 돼 상관없는데 일단 인식의 어떤 타파를 위해서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죠? 그리고 이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된 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아마 3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더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제가 쭉 적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라시아 세계를 볼 때는 길의 개념이 아니라 망 개념으로 보자. 왜? 인체가 그렇잖아요. 인체가 길입니까? 평면입니까? 입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개념을 여기도 적용시켜야 돼요. 그 당시 때는 기호가 로드란 도라는 길이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망 개념으로 보고 교통로가 아니라 교통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유라시아를 이렇게 동서, 남북 등등을 해서 망 체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흔한 거니까 제가 교과서에서 따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제 컴플렉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대륙만 생각하는데 해양 유라시아 굉장히 중요해요. 물동량도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많고요. 다만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대륙 유라시아가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지만 나머지 경제적 측면이나 문화의 전달력은 해양 유라시아가 현재까지로서는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1대1록의 그림이에요. 중국 정부가 한 건데 1대1로 전략은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1대는 말 그대로 대당 제국의 부활에 그래서 오아시스 실크로드의 재현이고요. 그 다음에 1로 전략은 정화의 원정대 사업이에요. 제가 2013년도 6월달 그리고 8월달 유라시아를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9월달에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에 발표한 것이 1대죠. 그리고 9월달에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것이 1로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분명히 얘기했고요.
제가 그 전에 중국서 발표할 때도 몇 사람이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로 전략은 바로 정화의 원정대를 재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중국인들은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같은 쉬운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많은 철학적 아니면 사유를 할 때 과거 역사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참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게 부족한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아니면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모델을 찾으면 훨씬 유용하죠. 중국은 이렇습니다. 1대1로 전략도 그렇듯이 그리고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영토 분쟁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다 역사랑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쨌든 그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벌써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역사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금 11개 지역에서 범동아시아는 11개 지역에서 영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8개가 해양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반드시 역사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부적인 작업 아닌 필적인 작업이 역사의 해석인데 그 역사 해석은 왜곡이라는 거죠. 자국에 의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의 전공자들이라도 그냥 역사는 일반적인 학문이니까 그 일반적인 역사 학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보셔야지 훨씬 더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유라시아는 이렇게 5만 년을 주는 시기부터 만났구나. 이거는 아시겠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직전 동시대하여 자마자 설이 다르니까. 약 5만 년 전이면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고요. 아직은 호모 사피엔스가 남아있던 시기인데 이 지역에서 그냥 곳곳에 발달한 것이 아니라 동서로 행진했다는 기록들이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인류는 최소 5만 년 전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구나. 물론 해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면 그 5만 년 동안에 이루어진 역사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인들이 가진 통념을 깨야 돼요. 현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도 인류는 충분히 활동을 하고 기여했다는 걸 고각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피가 많이 섞였죠. 재미있어 말씀드리지만 저 전형적인 한국에서 유명한 아주 서양적 얼굴을 가진 얼굴 아니에요. 서양인의 모습. 수염을 제가 길고 굉장히 길어요. 전체를 덮거든요. 서양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말에 구한 말에 일제 초기에 서양인들이 많이 와서 기행문을 씁니다. 아니면 신문에 연재를 하는데 한결같은 얘기는 가장 서양인에 가까운 얼굴과 덩치를 가지고 있다. 일본인들보다는 머리통 하나가 크다. 그리고 우아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서양 우월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적 유럽인의 피가 섞인 겁니다. 이유는 중앙아시아, 즉 바이칼 이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종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 없는데 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증거들은 이런 건데 이건 바이칼 지역이에요. 넘어갑니다. 유물이죠. 자, 바이칼의 문제인데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빵간 글씨를 했죠. 흉노. 그리고 탱기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바이칼은 그 지역에 살던 종족들이 누구나 다 자기식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굳이 탱기스란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천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차바타이 한국 전공하실 분 계셨는데 우즈베키스탄 선생님이죠. 제가 한국사 전공자협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게 뭐냐면요. 그 유튜브에서도 꽤 많이 조회수가 있어요. 한국이란 국호의 어원과 의미에 관해서요. 그래서 경우에 차바타이 한국을 비롯해서 히바도 마찬가지고 부하라도 마찬가지지만 조사해 보니까 39개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한국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이 여러 개 나오는데 크나테때 많이 나오는데 그때 한국은 우리 입장에서도 똑같은 한국이죠. 그만큼 연관이 깊어요. 제 관점에서는 현재 지구상에서 한국이라는 국명을 유일하게 고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자로 한임할 수 없지만 자체는 한, 칸, 이평균 선생님 모습이 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잖아요. 이렇게 몽골 상공자들도 얘기하고 이겨내게. 자, 넘어가죠. 그래서 바이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명칭을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이칼 기원설이 북적심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원류 그러면은 바이칼을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논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터에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이 터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들을 토대로 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몰려오는데 바이칼이 그중 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8개의 루트로 봐요. 8개 플러스 알파의 루트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원액론을 주장하고요. 원액이 있는 겁니다. 문화도 원액이 있는 거고요. 혈연도 원액이 있는 거고 다 원액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문화 오는데 갑자기 바이칼 루트가 부상되고 있어요. 저는 학문적으로 볼 때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그 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주로 몽골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바이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몽골 루트가 바이칼로도 연결되지만 바이칼.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울대 이용규 교수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북방유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또 당국대학교 호흡 교수는 남방계가 더 많다. 이렇게 그런데 제 입장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를 원액으로 해서 8개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칼루트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불칸섬입니다. 불칸바이, 아론섬에 있는 불칸바이. 가보셨어요? 네, 보시죠. 이거 처음 간 게 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재밌는 유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라는 게 이런 식의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바이칼 견설을 주장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이칼 잡사를 떠나는 겁니다. 떠날 때 지도를 보고 고민을 하다가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이게 아론섬이 찍혔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아론섬 불칸바이를 찾아간 겁니다. 무지하게 힘들게 갔어요.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글도 썼고 배제대학교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는 경향신문이 또 가면서 코레아루트를 찾아서 합격했고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이 가고 저도 자주 가요. 워낙 좋고 그리고 감동적이잖아요. 불칸바이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광수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이르크츠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시온을 그건 안 된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브리아토의 연관성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시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시차에 따라서 보는데 브리아토는 늦게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어차피 이거 녹화되잖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몽골과 우리 관계를 얘기할 때 마치 몽골이 더 위에 있고 더 근원이고 이런 것으로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몽골 제국이라든가 징기스칸의 위대성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 않지만 위대성에 의탁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몽골은 아시다시피 선비족의 일지파입니다. 몽골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6세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중에 한 지파가 몽골로 지금 확장된 건데 뭐 유목민족들에게 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선비족 이들의 실위 몽골실이죠. 실이어와 그 다음에 부여어는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비어, 거란어, 부여어는 언어가 통해요. 당대 사회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연적으로도 통하는 것이고 문화도 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몽골이라든가 바이칼 지역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과 다른 점은 우리는 중국 지역보다는 못하지만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문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극동 지역에서 만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 지역을 활동의 무대로 삼는 집단들에게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자기의 필드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지배는 아니겠지만 정치를 직접 지배는 아니겠지만 간접 지배라든가 영향권, 즉 동물행동학에 이런 제가 적용을 했어요. 총생활권 이런 걸 해서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 바이칼은 그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니까 넘어가고요. 단지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암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문화 쪽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암각화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암각화 자체를 유형적 분류하는 거는 저는 그건 1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선 거죠. 암각화 자체를 유형화시켜가지고 어디랑 비슷하다는 식의 학문이 아니라 이제는 암각화 속에 숨겨져 있는 로직을 찾아야 돼요. 그들이 왜 이런 암각화를 새겨놨을까? 그리고 왜 그 장소, 어떻게 필드에 엘리아드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왜 그 자리에 해결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신되면은 만약에 유라시아적에서의 사상과 신앙과 로직을 찾는다면은 암각화를 기존의 암각화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 숨어있는 로직을 연결시키고요. 뭐 정치론도 연결시켜도 됩니다. 좀 유명한 거죠. 이게 레나강이에요. 그러니까 쭉 암각화죠. 전체가 쭉 신암각화. 유라시아는 아무래도 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진짜. 그래서 유라시아는 바이칼적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저는 감동적이에요. 왜 이렇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지 내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야성을 살려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동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역사학이 아닌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자연환경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곤란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고구려 전공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왕 내가 이랬어요. 얘야 제자니까.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지금 안시성의 위치를 안시성 아니지 않습니까? 안시성의 위치를 해성으로 비정했는데 6세기, 7세기경에는 바닷물이 그 해성 앞까지 갔다. 그렇다면 안시성은 바닷가 항구 도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 뭐죠? 저 오래전 놈을 쓴 거고 중국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 자연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실 때 지금 현상을 가지고 역사적 사고로 잡고 당대적 사고로 하게 되면 반드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역사적 사고를 해서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유추하거나 분석해야지만 돼요. 꼭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 오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구려를 했을 경우에 안시성, 고구려 당나라 전쟁이 이겨올 때, 그 전에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 이겨올 때 현재 지형을 가지고 설명한 것들은 틀린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이렇게 낙타가 있어요. 지금 까축이잖아요. 바이칼 위쪽에 레나강변에. 이것도 꼭 염두해 주시고요.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뭐 여긴 아시겠지만 양민정 교수는 부산외대였구나.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분야 전공자들이 찾아낸 거 이런 걸 갖고 제가 소개하는 건 아주 오래돼요. 우리나라에 이 분야 전공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학문적으로 우리가 수준이 아주 뒤떨어졌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알타이 문화에 관해서는 이미 선학들이 얘기한 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사실은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동북만주에 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족이죠. 과거의 여진족, 그 이전에 말갈족, 그 이전에 숙신족 똑같은 건데 이들의 보면은 많은 신화들, 건국 신화라든가 기타 민속들이 우리랑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바이칼족이라든가 알타이, 중앙아시아족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루트가 다 나오니까 루트가 다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흉노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흉노의 의미라든가 등을 넘어가는데 단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크로드를 개척한 것은 중국인이었다 또는 한족이었었다. 그거 팩트 아니에요. 실크로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000km, 9,000km, 12,000km 소들이 있잖아요. 전체 동서의 길이를. 그런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장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시카루까지, 카스까지.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들이 개척한 거 아니죠. 개척도 한족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우리가 말하는 서유기에 나오는 이런 실크로드를 직접 운영한 사람들은 한족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카자흐스탄 지역 그리고 특히 키르기스탄 지역 이시클부터 시작된 이쪽의 지역은 중국과는 무관한 거죠. 그런데 통념이 무서워요. 통념. 그러니까 분명히 팩트가 아닌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렇게 배워왔다면 그 통념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학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학자들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통념은 걷어내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실크로드면 늘 그렇듯이 중국을 연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위주의 역사 해석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없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흔적이
이거 워낙 유명한 거니까 뭐 많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알타이 산록의 그 카톤카라이란 아주 깊숙한 지역에서 찍은 거거든요. 거기 그 쿠르간 때문에 조사 갔다가 찍은 건데 사진이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서구적 얼굴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젊은 청년의 얼굴과 제 얼굴이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친숙하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약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저한 민족주의자거든요. 어떤 분은 제 고향과 우리 집과 이걸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문제를 떠나가지고. 근데 외모가 석구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 턱수염을 입을 정도니까.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쿠르간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여러분 전문가니까 이 글 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우리 민족의 연관성에서 나와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신라 수도인 경주에 가면 금성이죠. 경주에 가면은 무덤들 많이 있잖아요. 적성 목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대농원을 비롯해서 많이 있고 특히 대농원에서 95호 고문을 비롯해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그 유물들 중에서 일단 금관이라든가 장식품이라든가 또는 계림농 14호에서 나온 이 이런 보금을 가지고 연관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전공자들은 가능하면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거기서 왔다고 주장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극히 일부 사람들은 금관의 자생설도 주장하고 무덤도 보기에는 적성 목각뿐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성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확실해요. 부자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향 안 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막연하게 A선을 주한 학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옳고 그걸 떠나가지고는 잘못되는 거예요. 학자로서. 그런데 큰 틀 속에서는 A선이 맞지만 저는 그래요. A선이 맞지만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B선에서 제기하는 문제들도 반드시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이 유라시아 접근할 때 여러분 특히 지역연구센터에서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캡슐 얼굴들이죠. 볼 속상들. 자, 샤머니즘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편의 선생이야 그거 전문가니까 이 샤머니즘 문제가 간단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샤머니즘은요. 샤만 플러스 이즘이에요. 러시아 학자들이 이즘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만주족 계통의 언어라고 보면 돼요. 샤머니즘. 그래서 동북 만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종교 현상, 엑스타시적 빙의와 연관된 특별한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붙인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전통신앙, 1차 종교 등등 인간신앙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샤머니즘 그러는데 지금 바이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산속 지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유사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찾아야 되고 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치 제도에 영향을 끼쳐요. 해야 됩니다. 샤머니 모습들인데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캄차카반도 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전부 다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구 도구죠. 샤머니 사용하는 도구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에서도 똑같습니다. 일본의 천선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신기가 3종의 신기예요. 3가지 보물. 청동 거울, 그 다음에 청동 칼, 그리고 고부라지 옥. 단군 신화에 나온 천부인색에 똑같은 거죠. 이게 두 개는 거의 일치됩니다. 거울과 칼은 일치되지만 나머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이게 유라시아 문화권을 이해할 때 중요한 정신적인 핵이 되고 흔히 말하는 아크탭이 되는 거예요.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근거해가지고 그들의 사고와 세계관과 그 다음에 정치 조직까지 영향을 줘요. 그 이후에 각각 새로운 종교라든가 신앙에서 영향을 받지만 그 기본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전근대라든가 아니면 고대로 올라가는 시대를 공부하실 때 연구하실 때는 이런 거 아케테베 문제도 꼭 여기 두셔야 돼요.
그렇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 문화 승리 과정을 보는 거죠. 원행론입니다. 원행론. 이거 늘 전주. 원행이다. 우리가 있는 것이 원행이지만 우리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여러 지역에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모여든 사람들의 결정체, 문화의 결정체가 우리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A 루트를 통해 가지고 바이칼 루트를 통해서 오더라도 그들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와요. 아니면 심지어는 소비에트 적군까지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줄기차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 상호 중충적이라는 용어를 얘기하셔요. 여러 개 오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다시 마치 시루떡의 시루처럼 펴 쌓이는 것이고 여러 군데서 오고 그 결정체가 현재 오늘날의 우리를 이룬 거니까 우리를 분석할 때는 이해할 때는 적어도 이런 중충성과 복합성 이런 연결성을 이해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를테면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아니면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종교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의 석산과 그리고 여기 몽골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제주도의 석산 도라르반과 지금 인도네시아 발레 베사키 상을 연관시킨다든가 이거는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디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쌓아야지 나중에 큰 학문으로 승리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만 뽑아서 확대 해석해서 하는 거는 우리는 1세대 할 일이지 2세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정을 놓습니다. 이렇게 8개 플러스 알파 루트 통해서 우리가 모여들었구나. 그런데 보니까 다 유라시아지만 핵심은 무엇인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육지가 핵심이에요. 오는 것 자체가. 배 타고 오는 거는 소규모의 인원이 단결적으로 오거든요. 육지는 말 그대로 기마군단, 특히 초이모민들은 기마군단이니까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와가지고 군사를 통해가지고 지배했고 정복자가 되니까 이게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화 또는 혈연 그랬을 경우에 대륙 유라시아 그 중에서도 스텝 로드의 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이칼 루트, 알타이 루트가 떠오르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북방 교원서를 제가 유형해 봤더니 뭐 이런 거죠. 아주 흔한 얘기예요. 북방설, 혼합설, 본토교원설. 이건 북한이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북한이 이런 면에서도 확실한 것 같아요. 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원인부터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원인은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그 이전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 김일성 민족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에요. 이건 과도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 처음에 아담과 이브의 두 남녀가 한 쌍이 인류를 번창시켜와 똑같이 한 쌍의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이 땅에 살았던 초기 주민부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한 신석시대 때 비교적 그런 역사의 꼴을 갖추기 시작했고 청동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정치 단위화되고 그때 큰 영향을 끼친 것이 흔히 말하는 대륙 유라시아의 스텝 문화권 사람들이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현재까지 가정하는 겁니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저는 지금 재밌어서 막 쓰는 거예요. 재밌어요. 네, 왜냐하면 저로서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이 분야의 전공자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이게 저로서는 좋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5만 년 전 얘기를 했지만은 먼저 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설이 달라요. 기원전 15세기를 전후로 해서 스키타니로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역사께서는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로 유명한 에가미나미오가 있는데 우선 원래 이 정도 그냥 전부 원래가 근데 에가미나미오 같은 경우는 적어도 9세기 또는 7세기 기원 2000이죠. 이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갔다는 설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대세로 볼 때는 서쪽 사람들이 동쪽으로 온 것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기원전 15세기경 있지만은
또 기원전 9세기를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에서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복잡하거든요. 소리도 다르고. 중요한 것은 적어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말을 타는, 그리고 단순한 말을 타는 것이 기마군단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동쪽으로 진출했을 때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시기에 문화가 전파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스키타이는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나온 종족이지만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세계라는 용어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헤로도투스가 역사라는 책에서 기록했지만 중국도 그 이전부터 이들에 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용어가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국 학자들은 그 살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 당시 스키타인들과 연관된 이런 종족으로 보는 거죠. 그게 거의 들어맞아요, 거의.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역사시대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형태가 묘사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키타인들 또는 스키타인의 피가 많이 섞인 흉노인들, 흉이죠. 이 흉노인들과 유사한 것이 보여져요. 그렇다면 중국사 속에서도 아주 일찍부터 백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기원전 12세기 정도 이전이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우리가 말하는 센트럴아시아죠.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먼저 페르시아가 와서 그들이 다시 오늘날의 타클라마칸 사막, 즉 탈인분지로 들어가서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그들은 월지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당시 상당히 막강한 세력을 누리고 있었고 신흥 세력인 흉노를 압박했지만 결국은 흉노에서 정복당하고 쫓겨나면서 다시 중앙아시아로 후퇴하죠. 이게 대월지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푸시아난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의 도시 문명, 그 전부터도 도시 문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은 도시 문명, 거대한 정복 국가에서 세워진 도시국가, 이거는 페르시아인들이 먼저 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통망이 있었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뒤를 쫓아고 먼 훗날 그 교통망을 활용하고 보다 조직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몽골 제국이죠. 참, 그리고 이동하는 사람은 참치 시스템이 있었죠. 그 이전에 이 페르시아인들이 여기 만든 거죠.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페르시아인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정착해서 주로 발전시킨 지역이 흔히 말하는 소그디아나, 소그드인들이 사는 곳이죠.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말씀드린 소그디인들은요, 먼저 살았던 사람들, 사라진 이족지에서 보듯이 신석시대부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스키타이 계통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에 들어서 페르시아인들도 왔고, 뒤를 쫓아온 알렉산더의 그리스인들도 피가 섞였고, 다시 동쪽에서 오는 중국 지역과 아니면 돌골족 사람도 피가 섞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섞이고 아랍 사람들도 섞이고, 특히 타라스 전투를 751년에 타라스 전투를 계기로 해서 아랍권의 영향이 들어가니까 아랍인의 피가 섞였고,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지금 사마르칸드를 비롯한 소그디아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얼굴을 꽤 복잡한 얼굴이죠. 그 타지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데 또는 탄지켄 이런 쪽도 그렇고 하면은요, 그리스인의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스에 아시잖아요. 그리스 로그레스, 그리스의 그 조각상들이나 그리드 보면 그런 얼굴들이 진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도 중앙아시아는 한 가운데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동서남북 특히 서쪽의 피가 무지하게 많이 섞이는 거죠. 동쪽은 좀 적어요. 알렉산더의 부인도 이쪽 여자니까. 보세요. 알렉산더 얘기가 나오고요. 참 묘한 건데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카자흐스탄 사람들은요,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공격받은 사실을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공격받았잖아요. 점령 당했죠. 그 다음에 남녀 혼합 정책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알렉산더 관련된 지명도 남아있고 유적도 있고, 그리고 박물관 같은 데 가더라도 자기네랑 부관한 알렉산더에 연관된 부조들을 많이 또 그려놔요. 당연히 거기에는 페르시아 얘기도 나오고 수사 유적 그림도 그려있고, 그래서 우리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느끼는데,
이 서구띠아라든가 중앙아시아적인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리 모든 문화를 수용하고 모든 종족을 긍정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르다고 확실히 느꼈어요. 고구려 피도 섞였죠, 뭐. 자, 투르크입니다. 설들이 달라요. 설들이 다른데 투르크도 그렇고 흉노에 관한 설이 다른데 제가 이분의 전공자라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뭐 흉노와 훈의 구분 논점은 사실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개인적으로 뭐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적 자체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스테빌리티형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조직적인 정치 체계와 사회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북방 유목민족들이라든가 대한민들을 이해하거든요. 그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관점으로 볼 때 흉노다, 훈이다, 돌고리다, 유연이다 의미 없어요. 그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 흉노가 무너지면서 서쪽으로 도망갔을 때 그 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흥할령 산맥을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몽골인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 몽골인들은 흉노의 피와 선비족의 피가 섞인 사람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구분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성, 혼합성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흉노와 훈의 논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 중 한 일파가 통일하게 되면 그 이름을 알려져 있는 거고 몽골로이드라는 게 별겁니까? 몽골의 징기스칸, 몽골 제국 때문에 우리가 황종 일반은 몽골로이드라고 분류하는 거지. 그러나 몽골이 그렇게 대단한 족속은 아니었잖아요. 징기스칸 이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논리 호를 우리가 해체해야 돼요. 그래서 흉노, 훈도 마찬가지고 투르크도 마찬가지고 쭉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르크는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동쪽까지는 흔히 말하는 투르크족 계열 그리고 후에는 몽골어 계통들이 거기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거나 그 자녀스럽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라시아를 했을 경우에 역사적 개념으로 해서 유라시아는 거기까지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소극기에 가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사마르칸트에 합니다. 다 아시죠? 이건 지금 동고역사재단에서 다시 깨끗이 복원했는데 여기 없습니다. 이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신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원령 교수가 호박자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상도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구려인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조관 또는 오관 그러는데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빚을 써요. 그러나 고구려의 전형 특성이에요. 제가 지금 모자 썼잖아요. 고구려인들이 모자 썼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구한말에 와서 쓸 때 처음에 특별한 것은 흰옷과 모자 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자는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런 복장을 잃어버렸잖아요. 유닉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딱 묶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보이겠지만 바로 저런 식의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치마도 있지만 치마를 입더라도 저고리는 묶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바지를 입었잖아요. 바지 입고 바지 밑에는 뭡니까? 딱 데님을 해가지고 묶죠. 활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을 타기 위해서 고구려 여자들이 무섭잖아요. 정말 고구려 여자는 무섭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자는 알려졌지만 평강공주. 엄청난 거죠. 저 근데 넘어가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요. 제가 차지해 말씀드리잖아요. 고구려에 관한 기록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건 없어요. 자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고구려의 가장 촉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중국인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구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 호전적이다. 싸움을 잘한다. 이건 나쁜 표현이지만 그 외에도 좋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방지하다. 고려인들 그게 얼마나 좋은 편이에요. 적대국의 교만하고 방지하는 정도는 다른 말에 표현하게 되면 저는 free will 그래요. 자유의지다. 극잖아요. 그리고 산길도 평지 달리듯하고요. 걸을 때 이렇게 양 흔들면서 걸어요. 천박하다 그러는데 그만큼 이들은 속보에 능한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늘 그들은 자신들을 하늘, 천선이라고 했고요. 해와 달의 자식이라고 했고 본인들을 태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광개도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왕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물론 발에도 그걸 치겠지만. 그러니까 그 위에 삼국사기에 쓰여진 것들은 다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오히려 당대 본인들이 마음과 것처럼 새겨놓은 게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특별한데 바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모자부터 깃부터 모자부터 옷스타일부터 그렇지 칼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려인들의 얼굴이라고 봐서 지금 약간의 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서양학자들도 외국학자들도 고구려인이라고 봐요. 어떻게 났을까? 어렵지 않죠.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불과 4,000km 또는 5,00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아니 그 전에 장곤도 타카라마칸 사막을 횡단해서 5선부터 시작해서 쭉쭉 다녔는데 고구려인들이 스텝로드를 통해서 더군다나 트로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앙아시아에 지금 사마르칸드까지 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제가 늘 반문을 해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게 중국인이라든가 몽골인들은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의지가 강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 이게 그렇죠. 똑같잖아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더 세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당시 국제 질서라든가 그리고 고구려와 수단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70년 전쟁인데요.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고구려인들은 트로피들의 도움을 받아서 먼 지역까지 사실을 파견할 수가 있어요. 당시 당나라는요, 오늘날의 캄차카반도, 살린 지역과도 교류를 해요. 왜냐하면 국제 대전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역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실상은 지극히 단편적인 거고요. 정말 사회에 근거해서 팩트를 가지고 재구성하면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껴요. 왜냐면 역사학자니까 특히 학생들을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얘들아, 이 당시 때 이들은 여기까지 가서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늘날 갑자기 들었다. 우리 조국이 멸망했다. 지금 평양성이 함락당했다. 그때 그 망연자실했던 그들을 떠올려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너희들 같으면 어떻겠냐 그래요. 사신, 정사, 부사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신단이 왔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컴백할까요? 고향으로? 사람의 여인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은 거기 정착할까요? 아니면은 최유일 그 소설에서 광장이나 소설처럼 우리 제3지국을 가겠다. 그래서 투크들을 따라서 계속 서쪽으로 와서 오늘의 이란을 통과해가지고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갔을까? 아니면 발칸 반도까지 갈 수 있죠. 이거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학문 오실 때 이런 과정을 연상을 하고 애정을 갖고 그런 책임감 속에서 유라시아 접근한다면 남보다 더 많은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그겁니다. 실크로드 우호기념비.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2012년도에 13년도에 세운 겁니다. 실크로드 우호기념비. 한번 걷죠. 빨리 넘어갈게요. 자, 언어상으로 뭐 이거 흔한 겁니다. 알타이어가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언어가 알타이어 계통이라는 것은 확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형상으로 놓고 볼 때는 유사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드라비디아어를 얘기할까? 그건 남쪽에서는 일부 약간의 언어들의 편린이 발견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를테면 칸이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현재 서울의 한강, 한국, 한길 등등 비롯해서 한길 언어들, 칸. 이거 제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제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밝음이죠. 이거 제출해낸 사람은 육당 최남선이에요. 브라운 문화권 주장했는데 어떤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탱그리 같은 경우는 육당이 대가리라는 말을 썼지만 탱그리라는 말은 워낙 유명하니까 탱그리 칸 뭐 이렇게. 그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내몽골 출신의 가수도 탱걸 아니에요, 탱걸. 그래서 몽골인들의 문화, 몽골인들의 기상을 노래를 통해서 한족들에게 열심히 전파하면서 대항하고 있는데 그렇죠, 탱걸. 왜? 감. 감은 뭐 이것도 중요하죠. 감, 달, 카라. 제가 발칸반도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이스탄불 대학에 있을 때 동네에 있으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몬테네그로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터키 사람이 몬테네그로가 어떤 나라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발칸반도 끝에 있는 나라 몬테네그로인데 너희가 모를 수는 없잖냐 이랬더니 그러면 카라다 이러거든요. 카라다.
가라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놀랍다. 그래서 제가 몬테네그로를 갔거든요. 가서 몬테네그로에서 만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터키 사람들이 이 몬테네그로라는 말 대신에 가라타 그러는데 또 혹시 아니 그랬더니 자기 모른대요. 모르면 몰라요. 얼마 전까지 가라타 공명했었는데. 가라타는 가라타르예요. 아사달, 금미달, 양달, 음달처럼 아시죠? 우리 그 옛날엔 땅을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말을 잃어버리거든요. 가장 정확한 거는요. 사물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호는 바로 우리예요. 의성, 의터에 그렇다 가장 정확한 건데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 너무 깊숙이 경도되다 보니까 추상적이 된 거예요. 사변적이 되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한자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익숙하지 못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추상적인 논쟁을 벌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언어가 중요한데 예전에 우리도 어렸을 때는 다 달이라고 그랬어요. 양다름다이 그랬지 누가 양지음지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오렌비티라 젊은이 양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양지가 뭔가. 왜냐면 우리 양달, 음달 배웠거든요. 이게 단군 신에 나온 아사달, 금미달 이런 달이에요. 달.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발칸반도까지. 가라타는 가라는 아시다시피 일본말 구로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파미르곤에 있는 호수도 가라쿠를 그러잖아요. 가라지는 무지하게 많아요. 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김포가 무식한 거예요. 경기도 금포예요. 이게 금자리 김자입니까? 김자는 성김자인데 경도광 때 735년에 금포로 바꿨지만 그 이전에 백제와 고구려는 검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검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개마곤도 있고 고구려에서는 백두산 이전에 개마대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백두산이라는 명칭은 고려 때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 개마대산, 개마국도 있었고 이 감겨워요. 서울의 몽천도 그다음 웅진도 한자로 웅진이지만 보통 곰나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세는 고마 성으로 되어 있어요. 고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감겨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유라시아 지역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투바공학부터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민속학자들도 그렇고 많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나는 그런가 큰 지도가 만들어지려고 보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과거에 편편히 연구된 걸 가지고 제가 재구성한 거예요. 보신 것처럼 간 그러죠. 박, 탱글, 감, 달, 가라. 그에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핵심 단어인데 문화 핵심 단어인데 사용되고 있다. 신앙도 하늘 숭배입니다. 하늘 숭배 중국의 천과 우리가 말하는 천과는 다릅니다. 근데 북방 유목문화권에서 얘기하는 천과 탱그리와 중국에서 말하는 천은 다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한자란 기호가 똑같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해 온 것이 현재까지 한국의 지성계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태양 신화에 관한 것도 신앙에 관한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럼 해를 소중히 하는 시편이 어디 있는가? 대부분 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땅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건 지무신 신앙이고요. 하늘 숭배를 하는데 특별히 집요하게 추구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유라시아 초원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특별히 하늘을 숭배해요. 그리고 하늘에 집약된 상징체로서 해를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때로는 하늘과 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동시에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 모조리 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해를 얼마나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들이 한 브랜치가 일본 열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국기가 히노마루예요. 했죠. 그래서 원래 일본 열도에 건너간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4개 이상의 루트를 통해서 건너가서 정착해서 통일국가를 지향했지만 마지막에 완성시킨 것은 망백제 유민들이거든요. 그리고 670년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생기는데 해가 뜨는 가까운 것. 그리고 히노마루.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리고 일본의 건국시대는 우리의 잃어버린 신화 또는 남아있는 가야계 또는 고조선계 등등의 신화가 남아있는 거죠. 지명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보존했습니까? 우리는 몰랐죠. 일본이 한국이라는 지명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한론을 내세웠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97년이죠. 고종이 한국이라는 국고를 다시 채택한 거죠. 조선이라는 말은 기자의 조선이거든요. 그게 당시 왕조실록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이란 주변국가는 한국이라는 용어를 다시 채택한 겁니다. 원래 조선개헌과 한국개헌과 고려개헌화가 우리 쭉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용어를 한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대한제국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해요. 진짜. 그래서 조선이 멸망할 때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리치고 조선이라는 용어를, 한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들은 대한독립군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들이 대한독립선언서를 최초로 선언한 거고요. 당시 모든 명망가들이 서명한 것이 대한독립선언서예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미독립선언서는 그냥 선언서예요. 제목이 선언서예요. 그리고 내용도 조선이라는 용어로 일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한국이라는 것 연결된 것은 바로 이지였다. 그리고 현재도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래서 경우에는 이런 것도 포함된다. 넘어갑니다. 우리 고분족하죠. 셋이나 3조고입니다. 3조고도 중요한데요. 지금 다 중요한 줄 알아요. 구체성은 잘 모르는데 3조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까마귀는 불길한 새가 있었어요. 그건 중국인들이죠. 우리는 까마귀가 굉장히 신령스러운 새거든요. 신조, 일조, 해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까마귀를 불길한 새에서 멀리했고 일본은 까마귀를 계속 숭상을 했고 일본의 국가 건국 신화에도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일본 축구협회가 고구려의 5회분 4호매의 3조고를 모델해서 엠블렘을 만들었고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집단의 정체성을 찾아야지 우리가 자유로운 사고를 볼 수 있겠고 그래야지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거나 아니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해요. 더불어 살거나 경쟁할 경우는 이겨야죠. 그럼 경쟁을 하고 져서 노예가 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조화를 이루어지죠. 그러나 경쟁할 때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정체성, 자의식의 확인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오염된 많은 것들이 현재 유라시아 일부족에 남아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3조고입니다. 나무도 뭐 많죠. 그냥 넘어가지만 신장수시나 알타이 산맥에 가니까 이렇게 버드나무 신앙도 있어요. 지금 우리 버드나무 신앙 모르죠?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 어때요? 러시아에 가면은 봄에 러시아 청년들이 저렇게 버들꽃을 묶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선물하죠. 왜냐하면 저것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게 신앙의 대상이니까. 이거 제가 알타이 살로 깊은 데 찍은 거예요. 거기만 있나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도 있고 키르기스탄에도 찍고 많죠. 바이칼은 당연한 거죠. 버들 신앙. 버들은 한자로 뭡니까? 버들 아니 유화죠. 버들 유자. 버들나무. 버드나무가 아니라 버들입니다. 유화. 버드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양자, 버드나무 양자가 축한 거고요. 물가에 있는 버들 꽃. 이유는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을 유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떠올리는 사람 있죠? 그래서 유화보이죠. 그래서 버들꽃 신앙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신화에도. 그리고 그걸 그대로 계승한 만주족 시조 신화에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버들꽃 신앙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없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찍으면서, 몽골에 오버해. 제주도. 문화. 여기서는 일점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아마 많이 된 것 같은데. 그죠? 결론만 요점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통 국악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를 또 올려요. 예술도 국악
좀 더 조선시대에 떠올리거든요. 그럼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많이 예술이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 삼국시대는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 아니죠, 있죠. 우리 기록에 없을 뿐이지. 특히 삼국시대 때 우리 문화에 뜨는 예술성은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중국의 정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고려 같은 경우는 백제도 그렇지만 고려 같은 경우는 수사라든가 당시에 보는 악부에 고구려 악기, 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궁벽화라는 인물들도 그리고 고궁벽화에 등장하는 악기들도 알마티에 가게 되면 악기 박물관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악기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고구려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가 긴밀하게 오고 갔고요. 고구려 사람들이 6세기 중반 이후에는 기록이 다른 겁니다. 현 요섭지방에 거주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당연히 고구려의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안씨는 안록산의 안씨는 선생님 좀 맞아 부하나 사람이잖아요. 강씨는 사마르칸드 사람. 타슈켄트는 석시잖아요. 석시들은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에도 많죠. 조씨도 있고. 그래서 우리랑 직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중국세에 등장하는 그런 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소우디아 지역과 직결된 사람.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당연히 우리에게 넘어왔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북지방 말고 서북 방향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게 되면 바이칼과 알타이 초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최근에 홍사문화 등을 비롯해서 우리가 요섭지방서 유적이 발굴되니까 청동기문의 연관성을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홍사문화에서 화가점 하층문화에서 청동기문화 발달한 건 사실이지만 북방계의 청동기문화가 들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데 문양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국 화북지방에 있던 세력보다는 북방 이목문화 집단들과 연관성이 매우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665년을 전후로 한 시기였지만 연개소문이 파견한 사절단들이 사마르칸드까지 간 거죠. 시야를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쪽과 한반도에서 고물고물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넓은 범위에서 역동적으로 활동을 했고 일찍부터 유라시아 지역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고구려 예술 정말 뛰어나죠. 제가 또 카메라 대고 단호히 말씀드려요. 백제나 신라, 특히 신라 우수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전공자. 당연히 고구려죠.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들. 이건 다 설에 나오는 건데 뭘 벌써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고구려 영향을 받아서 백제, 신라의 예술도 발전한 것이고 그리고 일본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만큼 고구려는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겁니다. 당연히 그 지역과 교회가 활발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사람을 지금 그쪽 사람을 봐요. 참실중에 나온 역사들. 의복도 통좁은 바지, 소매 짧고 좁은 저고리 이런 거. 이건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시대를 가지고 우리 전 역사를 규정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더 됐어요. 조선이 건국한 지가 1392년. 그죠? 그리고 차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해양이라든가 유라시아라는 글들을 많이 썼고 해양은 워낙 많이 썼어요. 제가 각종의 큰 일간지를 쭉 썼는데 근래는 한국경제에 제가 한 58회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매주 쓰고 있거든요. 굳이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 연관된 유라시아 얘기가 들어가 있고 해양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동암리 벽화에 있는 고구려 연혈 그림. 뭐 부한말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조선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구려 동암리 벽화에 나는 고구려 여인이에요. 허리가 잘룩하죠. 왜냐하면 끈으로 묶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바지를 올리고 발을 맸잖아요. 말 타는 복장이죠. 이게 고구려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할 얘기 참 많은데 무용충격하고 그는 무용충이라는 사슴인데 이 그림 기법을 저는 모르는데 흔히 말하는 유라시아의 초월의 미술과 같다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무용충, 춤 모델의 벽화 그래서 경우에 이 양반이 갖고 있는 활
독특한 말이죠. 5개 준키를 줬고 명족이 들려있고 말 등등등 이게 다 설명 자체가 매우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관심 가지면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분석해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보기에 이 분야 전공자들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 멀었어요. 여기 숨어있는 로직을 찾아내야 돼요.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이죠. 당대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중국 얘기할 거 없어요. 투르크도 마찬가지고 보다 조금 뒤늦게 보면은 투르크인들의 기마군단들 모습, 기병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뭐 당대 세계 최고죠. 설명 얼마든지 가능해요. 대단히 뛰어난 겁니다. 그만큼 고구려는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뛰어났고 당연히 군수산을 발달했고 당연히 군사력이 뛰어났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무역 활발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필 교역 등등 무기 수출도 많이 했지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을 유라시아랑 연관시키는 거죠. 그냥 농경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역동성을 가질 수가 없는데 좀 부족한데 이렇게 유라시아 초원과 연결시키게 되면 고구려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역동성, 모험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 민족의 원래 모습을 찾는데 하나의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천마총인데 천마를 보느냐 아니면 여기 톡 튀어나온 것 때문에 기린마를 보느냐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다 쓰는 상관없습니다. 플룸보이로 플룸베이어 발음이 다르죠.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몽골 쪽으로 같아요. 이것은 말각 조정 양식, 사각 모지름 양식이라고 하는데 박박물의 영향을 받은 흔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구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를 줄여가는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1번에 남아있는 것. 1번에 동대사, 대불전,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두 채 이런 건물이 남아있고 이 건물과 유사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정청원입니다.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고구려의 고분 마성구 벽화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고구려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춤을 비롯해서 악기라든가 기획 등등이 대체로 우리나라 중앙아시아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악기죠. 외부 사오면. 이건 정청원에서 발견된 신라의 악기입니다. 카시칼에서 찍은 건데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대감성. 왜 이걸 집어넣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아시아 지역은 삼액 체제로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북방 유목 세력들이 하나가 있고요. 하지만 중화 세력들이 있고 동방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삼액. 그리고 늘 그렇듯이 지정학적으로 체크 앤드 밸런스의 역할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탁월한 지정학적 가치가 있어요. 중국 지역이라든가 북방 지역의 공격을 안 받거나 덜 받을 수밖에 없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 지역과의 갈등 관계가 늘 되풀이되다 보니까 북방 유목민족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투르크가 통일했을 경우에도 고구려와 투르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호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는 전투가 벌어져요. 이 전투 원성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백암성 전투. 여기서는 투르크와 돌고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고구려가 물리치죠. 아마 이때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이 혹시 운달 장군이 아닐까 싶어요. 운달은 당대 최고의 명장이죠. 운달 장군이 아닐까 싶어요. 추가의 전투 기록은 나오는데 백암성 얘기는 안 나오지만 당시 상하로 올 때 운달이 전사하기 전이니까 그것이 있다는 거죠. 백암성 전투.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러시아 또는 쭉 연결되는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언제든지 뭐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 가치도 볼 때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지역과 북방 지역과 러시아라고 봐도 좋고요. 우리 지역과 이런 늘 체크앤드 밸런스 기능을 하면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제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패권을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최소한도 남에게 점령당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지역과 북방 유목 지역과의 관계를 잘 활용해야 된다. 체크앤드 밸런스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남북이 통일될 경우에 남만주의 일부 지역을 장악할 경우에는 체크앤드 밸런스 기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백암성이
저한테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한 거죠. 가르치는 너무 아름다워서 좀 만든 노래도 있어요. 저 신라의 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게 계림도 14호부분인데 정말 어려운 해석하기 어렵죠. 많은 학자들이 일단 그쪽 서쪽 지역 문화 분리가락까지 연결시키고 있는데 저 초원 문화공학 연결된다고 보고 있는데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 나타나는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띠, 간식운동 간식, 그다음에 이렇게 용역들이 볼 수 있는 각배 뿔잔이죠. 술잔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희생의식, sacrifice, 세레모니에 사용되는 것들. 뭐 이란까지 다 연결됐죠. 뭐 이란이 그구나 테헤란에서 찍은 거. 그리고 신라 고원에서 발견된 이런 유리들은 보통 로만 글라스 그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페르시안 글라스. 그래서 그 지역과 우리가 무역이 5세기, 6세기 경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역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테헤란에서 찍은 건데 비슷해요. 통일신라 시대에 발견된 서역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역이라는 말 썼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서역이라고 하거든요. 중앙아시아도 서역, 이란도 서역, 아랍 지역도 서역 그러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서역은 서쪽 땅이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이게 뭐냐면 한서 지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서쪽 지역이라고 해서 몇 개나 설정한 건데 그 이후에 중국인들의 인식이 서쪽 확장되다 보니까 다 서역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르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따르게 되면 그럼 전체가 중국적 인식이 되고 중국적 사고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중앙아시아라고 따로 있어요. 제가 오늘 남중국해도 베트남에서 발표할 때 그랬어요. 거기는 남중국해라고 쓰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남중국해예요. 중국이 남쪽이니까. 그래서 제안이 뭐냐면 제가 설정한 동아시아 지중해가 있듯이 여기 동남아시아 지중해라고 명명하자. 이게 제 제안이에요. 똑같이 서역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쓰시잖아요. 부지불식간 씁니다. 여러분. 서역이란 말 쓰게 되면 그건 중국적 사고예요. 그러나 엄격히 말씀드리면 현재 카슈카르까지는 타리문치 끝까지는 서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동쪽은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서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발칸 반도 그리고 또 블랙스 흑해. 흑해도 현재에서는 카라테니스예요. 검은 바다. 카라는 말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지도를 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카라데니스 그러는 거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아니 흑해를 제가 흑해를 배 타고 못 갔는데 군함 타고 들어갔다 왔는데 몰랐어요 그때요. 이만큼 유라시아적은 특히 중앙아시아적은 저건 우리랑 너무나 관련이 깊고요. 그래서 서역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거 이란에서 찍은 건데 똑같아요. 이건 좀 아시죠? 부활에 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보게 되는 라비 하우스에 있는 이 양반인데 소극주의의 상인인데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옆에서 신문자 찍었는데 그게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았어요. 타지키스탄에 가서 다른 만한테 저한테 그리스의 피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한양대학교 이선정은 터키사 전공하잖아요. 이선정은 저랑 친해요. 근데 동갑이니까. 근데 보면은 그 사람 터키 사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역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생물학적 유전자가 작동을 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동물행동이라든가 등등 나오는 이론들이 있지만 보세요.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현재 유라시아는 어떨까?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 가치로 교통로 문제가 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교통로를 복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놀랍게도 2013년도에 시진핑이 1대1로 전략을 추진하니까 이제 시도가 된 거죠. 이거 그전에 작성한 겁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사실은 이 중앙아시아 전공자들의 논문을 많이 가지고 페이퍼를 작성했어요. 정말 자료집을 만들 때 가면서. 거기 물론 주가 다 달려 있습니다. 주가. 그래서 경제적 가치, 특히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석유의 문제 중요하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 현장에 가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업가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간 사업가들. 그들은 주로 관심이
주로 아파트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자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지금 중국이 서북 공정을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굉장히 압박이 심하다고 지금 전해듣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국가 간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에도 국경 분쟁이 아직 해결 안 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공이 다양하지만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발전의 전략적 지침을 여러분들이 꼭 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번에 전공자가 아니지만 역사부터 현재 미래까지 관통하고 전 지역을 일관하면서 유라시아를 이해하고자 조금 애를 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개념은 서구적의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알타에 연관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동부 유럽이죠. 무스의 빈, 헝가리를 포함하고 발칸반도를 해가지고 쭉 캄차카반도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역을 하나의 유라시아권으로 본다. 그리고 정리해보니까 생태환경에 따라서 7개의 권역으로 분류가 됐고, 길은 로드의 개념이 아니라 망 개념으로 보자. 그래서 제가 길을 쭉 넣은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이스로드, 툰드라로드, 타이가로드, 그 다음에 스텝로드, 오아시스로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우리 민족과의 연결성이 강한데, 그동안 언어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아를 적잖이 상실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유라시아 지역에는 그런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라든가 정체성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중앙아시아는 앞으로 우리 민족의 마지막 남은, 우리가 남미를 진출하지 않는 바야, 아프리카가 아닌 바야 이제 남은 데는 중앙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좀 불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나 국가가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활동할 만한 공간이나 위치가 확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후에 좀 더 큰 활동을 하시면서 활약하길 바라죠. 그러면서 역사학자가 본 유라시아를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수행하시기 전에 한 가지 좀 공지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송출이 되는 마이크가 차고 계시는 마이크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강연자 말씀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 답변을 앞으로 방송으로 송출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냥 아니, 질문하실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저기 그러면은 저희 아니 선생님 거기서 계시면서 질문을 이런 예, 질문을 예, 받아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주시면 말씀을 될것 해주시면 같아요. 될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고 질의응답 이제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 사업단의 연구교수로 있는 정보 박사인데요. 사실 이 아젠다를 쓰면서 저희가 1단계가 정체성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연하게 유라시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싶다 이런 어떤 바람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전체적으로 아젠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제가 2013년에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생각이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2013년에 중국의 길림성에 지린 박물관이라고 있죠. 중국에서는 길림 박물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제가 고구려 유물을 본 적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 문명의 수준을 높다라고 평가를 할 때
금을 세공하는 기술을 다루는 게 뛰어날수록 좀 우수한 문명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문명사에서도.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공부한 부분에 의하면 신라가 삼국에서 신라가 가장 금세공 기술이 뛰어나고 아시다시피 그 금관이 그 대표적인 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고구려 박물관에 가서 봤을 때 그 박물관의 1층, 2층 전시되어 있는 유물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유물이 뭐였냐면 금이었다라는 거. 금으로 제공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올라갔을 때 금으로 만든 것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혁대 버클 있잖아요. 그게 한 30가지가 넘는 거예요, 디자인이. 근데 그 버클의 디자인이 사진을 못 찍게 중국 공안들이 따라다녀서 사진을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디 박물관을 돌아다녀도 이 버클, 그 혁대를 이렇게 매는 버클이 디자인이 그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수십 개가 전시되어 그것도 금으로 제공한 것이 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라면 이 금제공 기술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신라보다 오히려 고구려가 훨씬 더 월등하게 뛰어난 거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역사 교육은 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역사 교육은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서 해요, 요새. 거기 올라가셔도 되고 앞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거기서 하셔도 말씀드리면요, 신라 백제의 금세공술과 고구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촬영이 마지막에 안 됐는데 신라의 지금 금문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경주 지역의 사금을 통해서 신라의 금문화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고구려는 정말 금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이전에 고조선, 저는 원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부터 금문화가 발달했지만 특히 고구려의 금문화가 발달했는데 사료에 보면은요, 사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인들이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금과 은이에요. 그래서 장수왕 때 기록을 보면은요, 위서죠. 당시 부희의 역사 기록. 위서를 보게 되면은 장수왕 연가인데 그 늘 금 100근, 은 100근이었었는데 이해부터는 그 배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200살인가? 네. 그만큼 금을 많이 수출했고요. 금은 그 당시 때 최고의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금을 재련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화공에 관한 최고의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전부 다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고구려의 철기를 비롯한 산업이 발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금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라는 적성 목과목분이라는 특징 때문에 도굴이 안 돼서 집중적으로 나온 겁니다. 5, 6세기 고분에서. 그런데 고구려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안박물관에 가면 집안이죠. 박물관에 가게 되면 금관의 한 부분으로 추억되는 곳이 있고요. 평양 지역에도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형태의 금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꽤 많이 그리고 부여도 마찬가지,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금과 은에 관한 얘기들이 사례에 많이 나와요. 다만 유물이 적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구려가 황금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제가 신라사 전공자들이 볼지 모르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묶었다라고 아까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때 좀- 딱 생각이 나서 이게 버클이 필요했겠구나. 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문양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많은 문양들은 용과 봉도 있지만은 북방적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세련된 것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외로 우리가 북방 특히 말과 연관된 이런 것들이 많은 디자인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원래 북방 유목민족들이 다 금을 좋아하는데 당시 매개 수단으로서 교환 가치로서 중요했는데 일부에서는 금이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상징한다고 해서 더 황금을 추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구려는 그것과는 무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황금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되게 확장이 안 돼서 제가 자꾸 부단 얘기하는 거예요. 사료를 놓고 우리가 보자. 그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데 왜 고구려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 생각이죠. 네. 그 역사학자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료 중국
쪽 뭐 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또 고분벽 지금 보여주시는 그것과 함께 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고구려를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고구려와 또 유라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언어 같은 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국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구려 언어 같은 것들이 사실은 남아 있는 그 자취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질문의 내용은 다들 숙지하셨죠? 이 부분은 제군의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고구려를 알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생태 환경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간 감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94년도에 박사가 됐으니까 95년도에 북만주에 가서 말 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당시 때 다큐 만들어졌고 조선인일보에 연재를 했었는데 말 타고 고구려 가다. 현재 가니까 고구려인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료를 통해서는 현재나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연 환경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일단 동만주, 북만주, 서만주로 가게 되면 공간 감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연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료를 놓고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루에 얼마까지 다닐 수가 있는가. 그리고 관리 방식, 즉 제가 싫어하는 단어지만 지배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요. 특히 인문학 그런 학자들은 현장에 가서 유라시아 지역에 가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진 기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통 기획문을 쓴다든가 얘기를 할 때 기질을 표현하는데 그런 기질을 면밀히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만이 가진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만약에 유목문화라든가 아니 기만문화랑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랑도 연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언어에 관해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고구려어는 일본에 많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주로 가야계가 건너갔고요. 두 번째는 백제계가 주로 건너갔고, 신라는 현재 포항과 울산 지역에서 오늘날 시마네현 지역이나 도토리현 지역으로 건너가니까 많은 부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일본 학자들도 그렇고 저랑 같이 유라시아 같이 갔던 시미즈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라드 다이아몬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려 문화에 고구려 언어는 일본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마라든가 이런 지명이라든가 말을 비롯해서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역사학자 얘기하는 건데 언어 체계에서 고구려와 일본의 유사성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이라든가 등등은요 고구려 언어가 아니라 알타이어입니다. 알타이어 중에서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보니까 한이라든가 발기라든가 고마계통이라든가 탱글이라든가 등등은 우리가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고구려에 많이 남아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를테면 고구려의 초기에 점령했던 수국 중에 하나가 개마국인데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유아부이잖아요. 유아부이 연결된 산이 사료에는 웅심산 그리고 웅심연 공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산을 중국 세례 보면은 백산을 개마산 또는 개마대산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겨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경기도 김포로 해가지고 몽천 비슷하게 쭉 내려가면서 고구려와 백제에게서는 이 감겨어가 많이 남아있는데 감겨어는 간단합니다. 심, 아시죠? 소고적에 그리고 무당을 뜻하는 말이에요. 언어학자들이 예전에 언어학자들이 분석에 따르면 양수성 선생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남아있고 일본에 가면 고구려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전공자들도 백제 영향이 압도적인 건 아니에요. 고구려도 최소한도 14번 이상이 간 곳이 일본색에 나오지만 그거 말고도 고구려인들이 부전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일본의 초기 불가가 성립됐을 때 백제 아니에요. 백제 함께 고구려입니다. 당시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을 벌였거든요. 영량왕 때예요. 그때도 황금 800냥을 고구려가 지급합니다. 당시 아스카스 상검입니다. 그만큼 중요시적인 거죠. 쇼토쿠 태자 아시죠? 그 정치 쓰는 역할하는 사람도 고구려 해자예요. 초대 주지도 고구려인들과 백제가 같이 했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명도 고구려라는 지명이 많이 나와요.
있어요. 그 고려라는 지명은 고려 또는 고마라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지금도 고마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고 사이도 고마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고려라는 지명들이 있는데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역사학자니까 사를 근거로 한 보고 어느 학자로서는 얘기를 못하는데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일본어와 고구려 유사성.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굳이 고구려와 백제를 구분하되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 차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공정 이후에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원을 같았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경우에 극지배계급과 일반적인 지배계급과 평민과 흔히 말하는 천민과는 언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문화 집단의 공통 언어라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부여와 고구려는 같습니다. 부여와 제가 사료를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고 있잖아요. 카메라를 보니까 부여와 거란어와 선비어는 같아요. 이게 사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가 같죠. 그리고 고구려 브랜치가 백제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고구려 같은 겁니다. 다만 신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료에 남아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신라가 때로는 그 통역 비슷한 거죠. 누굴 통해서 백자 통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언어가 달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라의 건국 신화부터 시작해서 강한 고구려 영향, 그리고 한참 전성기 때 고구려 영토가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현재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안동입니다. 총성. 그래가지고 흥해, 바로 흥해 위까지가 영토고요. 흥해는 공격하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포함 위쪽까지가 고구려 안정계 영토로 몇십 년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현재 흔히말하는 한반도의 중부 지역은 최소한 60년 이상은 고구려가 있었지만 백제, 고구려, 신라가 700년 이상을 공유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언어가 통했다고 보면 돼요. 더군다나 신화 구조가 너무나 구조적으로 일치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기타 등등.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역사학자로서는 이건 일부의 가치가 없다. 일부의 가치가 없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선생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북방 문화라는 아주 애매한 개념을 써가지고 이런 과제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이 좀 정체성을 찾고 이 개념화하는 게 딱 될지는 모르지만 뭔지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중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국과 이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갈등이 생기잖아요. 제가 작년에 역사 하시는 분들하고 한중관계 사를 한번 이렇게 같이 저는 이제 뭐 6.25 이후에 근현대 얘기를 좀 이제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집필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국내 역사학자들도 중국 측 사료에 좀 국내가 없으니까 의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게 있으면 또 우리 걸 갖고 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료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아젠다하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문화라는 것도 개념적으로도 그렇지만 역사라는 게 늘 승자의 기록이고 자신들에 의해서 각색되고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건지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역사를 오래 공부하시고 연구하셨으니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한테 저희 공부하는데 큰 힘이 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중국 사료를 했잖아요. 사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한국 역사계가 출발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사료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첫 번째는 당시 청나라의 고정의 영향도 있고 서구의 근대학문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남캐 실증주의 사학을 모해한 겁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저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봐요. 그래서 문헌에 치중되는 역사 연구만이라고 봤는데 역사계가 고고학적 측면 또는 현장 답사를 중요시 한 것은 1970년대예요. 이거 정확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현장답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시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만주 지역에 와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심지어는 10차까지 얘기했었는데요. 사료는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국사기 이전에도 역사책은 많이 썼잖아요. 삼국사기 이후에도 역사책은 있었고 세조 때도 성종 때도 부서령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책들을 끌어당겨요. 그 책 속에는 물론 유교적 정리학적 세계에 어긋나는 것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것은 일부가 이상하게도 우리 고대 역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 때 삼국사가 있어졌지만은 그리고 세종이 명을 내리고 마지막에 보고 돌아가셨지만 고려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사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늘 그렇듯이 상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전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역사전쟁이라는 이름은 제가 처음 쓴 말이에요. 제 책이 2004년도에 4월달에 나온 책 이름이 역사전쟁이에요. 동북공정 직후에 나온 책이. 그런데 늘 역사의 갈등 내지는 전쟁이 있거든요. 당연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 국명부터 종정명부터 모든 게 다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 사를 가진 한계는 있는데 그렇다면 문자를 한글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한계를 인정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중국 사례도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중국은 늘 그렇듯이 통일된 국가와 분열된 기간이 반반이거든요. 그럼 각각의 입장에서 사료를 기술한 것들이 나와요. 이럴 때는 북쪽 계통의 사료와 남쪽 계통의 사료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대 비교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또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북방유목이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북방이라는 용어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북방 그러면 만주를 전부 다 북방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동방이에요. 북방은 흥할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초원으로 연결되는 북방이고요. 여기는 그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북방 문명권이 아니라 여기 동방 문명권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주도요. 다릅니다. 이거 꼭 드리고 싶네요. 만주도 동만주하고 북만주하고 서만주는 자연환경이 달라요. 동만주는 제가 말 타고 내려오면서 확실히 알았는데요. 동만주는 말 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밀림지대가 어디냐면 동만주 지역이에요.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 때 우리가 막 18세기, 19세기에 서양인들 보고서도 나오는 거니까 중국 그 당시 사료도 엄청난 지역이에요. 거기는 말이 운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강과 숲이 문화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얘기할 때 북방 문화 그럴 경우에는 홍할령 이설하고 저라면은 이 프로젝트에서는 전체로 하면서 북방과 함께 동방까지 아울러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 아니면 우리 민족의 전략적 가치를 찾는 데면은 그렇게 북방과 동방을 나누면서 하나의 큰 개념을 설정해서 하면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요, 그 상대 비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나는 이제 능력이 없고 나이가 들었는데 다음 세대의 서리는 중국의 지방 사료들을 봐야 된다. 우리는 중국의 정사라든가 관찰 큰 사료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방 사료는 다른 거예요. 지방마다 지금도 우리나라 향토 사학제 보면은 다른 견해들이 있잖아요. 숨겨진 사실도 있고 어느 전투가 벌어졌다, 여기에 무슨 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지방 사료예요. 그래서 경우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역사학자들을 좀 젊은 학자들 투입시킨다면은 중국의 특정한 지역의 지방 사례들을 파악하게 되면은 거기서 숨겨진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중국 사회에는요, 의외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북방 유목민족들에 관한 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학자를 투입하게 되면은 그 사례를 통해서 그 당시 북방 유목민족들의 실체를 왜곡됐지만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현장 답사하셔야 돼요. 현장 답사하게 되면 중국인들이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편편을 보고라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재구성하면 돼요. 의기설기. 그리고 나머지 몫은 다음 세대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기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앞으로 무지하게 발전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좋은 특강의 자리에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하고 유라시아의 관계를 또 그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실제로 저희 정체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생각해보고 저 큰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윤명철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박수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음 수요일 특강에도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해드렸지만 미리 저희 수강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성함을 불러드릴 테니까 저자의 사인된 책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역사에서 미래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더 좋다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호칭 생략하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앞에 오셔서 교수님의 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호님, 그리고 영진님, 최호찬님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나가신 관계로 화장실 잠깐 들어. 잠깐 발표 가셨어요? 발신 받아도 네, 그러면